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실전 종합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자, 1번 문제는 맨 끝에 보니까 기출문제예요. 언제 나왔습니까? 15회 때요. 그러면 15회 때 문제인데 만약 출제가 안 됐다면 이 문제는 제가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경험을 쌓고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출문제가 되고요. 맨 끝에 보시면 갑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상승하는가? 다시 말하면 지분 수익률 묻는 계산 문제. 자, 공식 아시죠? 공식.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죠.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죠. 그리고 가격 상승 주어지면 더하자. 근데 1번 문제는요. 가격 상승 자료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로 문제 풀어봐라는 말입니다. 공식 알아도 문제가 풀리던가요? 안 풀리던가요? 안 풀릴 거예요. 참고로 15회 때는요. 시험 진짜 어렵거든요. 40문제가 전부 다 이런 레벨입니다. 손도분 때만큼 어렵게 나왔거든요. 거기가 꽈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공식 나누는데 도저히 문제랑 공식이 매치가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이 풀었던 모든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 항상 금액이 주어졌거든요. 뭐 얘가 800만 원이다. 300이다. 금액이 나는데 지금 문제는요. 금액이 아니고 전부 다 퍼센트를 넣고 풀어요. 얘도 퍼센트, 얘도 퍼센트, 얘도 퍼센트다. 금액이 아니고 퍼센트만 넣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볼게요. 1번. 갑은 차입금을 활용하여 A에 투자합니다. A의 투자 수익률은 15%다. 나왔죠? 수익률 15% 나왔습니다. 2개 남았네요. 대출금리가 10%죠. 대출금리 10%는요. 이자 구할 때 써이잖아요. 아, 여기서 금리가 10% 나오는구나. 0.1이 돼요. 이어서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비율은 50%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갑이 50%에서 80% 높아진다면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 상승하느냐.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대부비율이 50%인 경우에요. 두 번째, 대부비율이 80%인 경우입니다. 자,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이제 푸는 포인트는요. 자, 만약 대부비율이 50%면 나머지가 내 돈, 지분비율이죠. 지분비율 몇 프로? 50%죠. 대부비 80%면 나머지 지분비율 몇 프로? 20%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다 푼 거예요. 그럼 다 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지분비율이 50%니까 얘가 바로 50% 비율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지? 20% 넣어주면 돼요. 그럼 다 푼 겁니다. 공식 대입합니다. 따라서 지분비율 몇 프로? 50%. 몇 프로? 20%. 다음에 순수익은요. 각각 15%잖아요. 얘도 15%. 뭐만 남았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자,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은행에서 50% 빌렸잖아요. 근데 금리가 몇 프로지? 10%죠. 곱하기 10%하면 이자율 나온단 말입니다. 이자가 5%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에 80% 빌렸죠. 그러면 이제 이자를 얼마? 10% 곱해주면 이자율 8%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자율이 50% 빌렸는데 금리가 10%가 되고요. 얘는 80% 빌렸는데
금리가 10%가 돼요. 다 풀었습니다. 퍼센트 다 넣었잖아요. 계산합니다. 분모가 50이잖아요. 분자가 얼마? 10. 5분의 1이죠.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다음에 분모가 20이 되고요. 15에서 8% 빼면 되겠네요. 얼마? 7. 그러면 35%가 나와요. 그러면 지분수는 몇 프로 상승하죠? 15% 상승합니다. 찍었다고요? 찍으면 안 돼요. 정답 15%. 15%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만 잘 응용하면요. 이 문제는 무리 없이 퍼센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금액으로 안 묻고 출제원들이 퍼센트 쓰고도 묻더라. 이 문제가 15회 때 퍼센트로 묻는 지분수익률 계산 문제예요. 15회 때 이 문제 보면서 제가 혀를 내둘렀어요. 야, 출제원들이 참 문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합니다. 그죠?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을 나열하였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나? 옳은 것 찾아볼게요. 기억번. 필지는 등기 등록상 용어 맞죠? 공간정보법상 개념 맞잖아요. 소유권의 단위 권리를 구분한다 맞죠? 법률적 개념 모두 맞죠? O입니다. 니은번요.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가짐으로써 자루형 모양을 띠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OX. 자, O가 많고 X가 적네요. 자,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요? 한글은 다 맞고요. 한문이 틀렸습니다. 한문이요. 한문이 대가 나오잖아요. 자, 얘는요. 돼지 대자고 한문이 얘가 아니고요. 자료형 토지는요. 대는 대인데 뭐가 들어가죠? 어디자가 들어가요. 진짜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한문이 명백히 틀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17회 때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지목에 속하는 것은 28개 지목 중 지목에 속하는 것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28개 지목 중에서 유주는 지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잖아요. 지목이 유가 되잖아요. 이때 요 유를요. 한문으로 넣었거든요. 한문 넣는데 한문 부수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수험생들이 한글은 맞는데 한문 부수가 틀려서 이의적이 굴었습니다. 굴었거든요. 여기 이의적이 올라와서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 결과 부수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의적이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한번 부수간 게 틀려도 수험생들이 딴지건데 말입니다. 얘는 부수가 아니고 명백히 한문이 왕창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건 맞습니다. X가 돼요. 에이 하시면 안 돼요. 부수만 틀려도요. 수험생들은 딴지 걸어요. 아시겠어요? 17회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X가 되고요. 또 자료형 토지는요. 한글로 그냥 대지하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항상 대지된지 자료형 대자인지 토지인지 한문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일단 X가 되고요. 디귿번.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맞죠? 그럼 이제 과수는 농지가 되고요. 주거지는 택지지역이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자 택지 후보지요, 농지 후보지요. 택지 후보지. 택지로 바뀌니까 농지 후보지가 아니고 택지 후보지 설명입니다. X. 리얼번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모두 받지 않는 토지를 저지라고 한다. 저지는요. 공법상 사법상 제약을 모두 받는 토지죠. 모두 OO가 돼요. 모두 받는 토지가 저지입니다. X가 되고요. 미연번요. 한계지는 택지형의 최원방권 토지를 말하는데 농경지 지가 수준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자, 이것도 약간 이제 헷갈리나 봐요. 자, 한계지는 이제 밑줄 하세요. 택지형의 최원방권 토지 밑줄. 택지형의 최원방권이 한계지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확인합니다.
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를 따지면요. 시내 한복판이 상업지역이죠. 다음에 주택이 많죠. 주거지역. 다음에 공장이 있잖아요. 공업지역이 되고요. 다음에 농지가 많잖아요. 농지지역이고. 산이 많죠. 인지지역입니다. 자, 테두리가 5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테두리. 한계지는 택지의 최원방권인데 한계지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테두리입니까?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죠. 택지하면 두상공. 여기까지가 한계지입니다. 몇 번 테두리? 3번 테두리요. 따라서 한계지는요. 택지하고만 관계되지 농지하고 임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택지하고만 관계됩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농경지 집가수준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얘는요. 기출문장입니다. 출제가 되었고요. X입니다. B번 법지. 법지는 경사지입니까? 해변가 토지입니까? 경사지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맞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지를 말한다. 맞네요. 청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면적이다. 맞죠? O입니다. C번 휴한지와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토지다. OX 틀렸죠. 공한지가 투기 목적이지 휴한지는요.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죠. 그래서 투기 목적과 거리가 멀어요. 휴한지를 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역번 필지하고요. B번 법지 두 개만 맞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다음은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로서 가장 타당한 것,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 기출문장입니다.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본원적 특성으로서 시대에 따라서 가변적인 특성이다. OX.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가변적이 아니고 고정적이죠. 고정적 또는 불변적이죠. 가변적 틀렸고 고정적, 불변적인 특성입니다. X. 2번 평가 활동에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은 토지는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과 인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 때문이다. OX. O 하면 속았죠. 왜냐?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죠. 따라서 인접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고 자연적 특성입니다. 틀렸죠? X. 3번요. 토지에 대해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부정성 특성 때문이다. OX. 틀렸죠. 등기는 무엇 때문에? 부동성이죠. 부정성 틀렸고 부동성 특성 때문에 등기 공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틀렸고요. 4번요.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중고 상품 의미를 크게 의식한다, 의식 안 한다? 의식 안 한다, 그죠? 해서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새 땅, 헌 땅 의미가 없어요. 중고를 의식 안 한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죠.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입니다. 4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5번 볼게요. 타인 자본, 차익금이죠. 차익금이 증감에 따라서 총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다. OX. 이걸 이제 O 하시더라고요. 방금 보세요. 문제 풀었잖아요. 계산 문제. 은행에서 50% 빌렸는데 80% 더 융자를 확대하니까 지분수익이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총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지분수익, 수선 나의 수익이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요.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킵니다. 총수익률 틀렸습니다. 총수익률이고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예요. 틀렸어요. 5번 X. 1번요.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맞죠? 그 수익률은 개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하면 안 돼요. 같아 정답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자, 시간의 대가 무위험 맞냐? 예를 들면요. 오늘 저녁 뉴스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대요. 올립니다.
자, 이걸 올리게 되면 순수한 시간의 대가가 되고요. 이것이 올라가면 이때 0.5% 금리는요. 서울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모르는 사람에게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 되겠고요. 2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는 일반적 요인, 즉 투자의 요인, 다른 말로 장점은 뭐래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전통적 경향이 우리나라는 특히 강하죠. 맞습니다.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선호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의 황금성 틀렸습니다. 황금성은 불리해요. 얘는 단점이죠. 얘를 빼야 됩니다. 얘가 틀렸고요. 투자는 비교적 인플레이션에 강하다. 뒤에 건 맞죠. 그래서 황금성이 틀렸습니다. X. 3번요. 투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니죠. 뭐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B자가 빠졌죠. 비체계적 X입니다. 4번요. 금융기관의 안정적 금리가 6%다. 바로 무위험률. 무위험률 6%고요. 위험할정률 4%죠. 합하니까 몇 프로? 10%죠. 예상되는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인플레 반대잖아요. 인플레가 플러스면 디플레이션은 반대니까 빼야 되겠지. 2% 빼면 얼마? 8%죠. 12% 틀렸고요. 8%입니다. 자,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려서 여러분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경험을 쌓으면서 그만큼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문제 5번요. 자, 임대료 교제를 뭐래요? 교제 임대료가 시장임대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서 잘못된 것. 임대료 교제는 요 그림 아시죠? 자, 시장 원리가 있어요. 임대료 교제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하죠. 이렇게 규제합니다. 결국 임대는요, 이만큼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니까 공급은 부족합니다. 공급 부족. 임대료가 싸니까요, 이만큼 초과수요. 항상 공급 부족, 초과수요 또 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 봅니다. 1번. 자, 임대인들, 투자들은 이윤 저하로 인하여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한다. 맞죠? 또 기존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임대주택은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 맞죠? 공급은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은 저하된다. 맞죠? O입니다. 3번요. 임차인의 지불 임료 하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자는 혜택을 본 것이 된다. 이 문장 애매합니다. 왜냐? 자, 임대료가 규제하면요, 낮게 설정하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지만, 자, 상대적으로 하락한 만큼 임대주택의 질은 향상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임대주의 질이 떨어지니까 임차는 혜택을 본 것이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정답 3번 틀렸어요. 3번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장이죠. 얘는요, 자, 뭐 출전에 쓰신 문제집이 있어요. 출전에 쓰신 문제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문장이 좋아서 옮겨온 거예요. 예. 이런 문장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제가 만들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머리가 짧아요.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자료 참고해가지고 옮겨온 거거든요. 정답 3번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에 대하여 8가지 원칙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자, 단어가 5개 나와요. 1번 집중흡인력, 2번 고객의 중간 유인, 3번 잠재적 발전성, 4번 용지 경제학, 5번 양립성. 단어는 전부 다 8개 원칙에 들어갑니다. 내용 봅니다. 이 5개 중에서 넬슨이 뭘 가장 강조한다고 했죠? 양립성이죠. 그럼 5번 보게 되면요. 양립성은 서로 인접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하니까 병원 옆에 약국 기억나시죠? 넬슨은 특히 이 원칙을 강조한다. 맞는 말입니다. 1번 올라가요. 집중흡인력. 집중흡인력은 집재성 점포 기억납니까? 가구점처럼요.
같은 점포가 끼리끼리 모이는 게 집중흡인이에요. 이것도 따져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점포가 집중된 것이 업종에 따라서 유익할 때가 많은데 이종 점포나 보조 점포 간에 주로 틀렸습니다. 이종 점포가 아니고 동종 점포. 가구점은 같은 점포잖아요. 동종 점포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문제 7번 볼게요. 7번은요. 부동산 관리 활동 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임대차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다. 얘는요. 그냥 보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임대차 활동입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두 번째, 공업용 부동산. 세 번째가 매장용 부동산입니다.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선정 기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요, 주민 간의 유대관계, 유대성을 중시합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적합성을 중시하는 것은 공업용뿐만이 아니고요.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사무용 부동산입니다. 사무용 부동산. 예를 들면 법원 앞에 어떤 사무실, 변호사, 법무사 다 모여 있잖아요. 모두가 적합하다 말입니다.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죠. 다른 말로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다음에 임대차 유형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바로 조임대차. 다른 말로 총임대료 기준, 총임대료 기준입니다. 공업용 부동산은요, 순임대차가 돼요. 순임대료. 1차, 2차, 3차 몇 차가 가장 많다고 했죠? 3차 순임대차가 가장 많고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바로 비율임대차. 따라서 비율임대차는 총 매출액이죠. 총 매상고에서 총 매출액, 총 매상고에서 일정 비율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비율임대차가 돼요. 요거 묻는 것이 몇 번? 문제 7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전세임대차 틀렸죠. 비율임대차. 전세 틀렸죠. 비율임대차로 구분됩니다. 2번요. 조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맞습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1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틀렸죠. 3차가 되겠죠. 1차 틀렸고요.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는데 순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한다. OX. O 하면 속았죠. 순매상고 아니고 총매상고. 총매출액, 총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합니다. 틀렸고요. 4번요. 임차자의 선정 기준은 주거용은 유대성 맞습니다. 사무용과 매장용은 수익성 틀렸죠. 사무용은 적합성. 사무용은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은 적합성이 중시된다. 공업용은 맞죠. 그래서 사무용이 틀렸네요. 사무용도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X가 되고요. 정답 5번인데요. 5번. 매장용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임차자 혼합은 개별 수익보다는 전체 수익이 극대화되어야 됩니다. 개별 수익보다 전체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임차자 혼합이 짜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백화점 떠올려봐요. 백화점요. 자, 백화점 보통 10층 건물 넘잖아요. 고층 건물입니다. 백화점 1층에 뭐가 있던가요? 1층. 주로 화장품, 여성용 액세서리 팔잖아요. 2층은 숙녀복이죠. 여성복이죠.
여성복 올라갑니다. 남성복 신사복 올라가죠. 아웃도어 있잖아요. 아동복이 있고 올라가면서 맨 끝에 뭐죠? 식당, 먹자잖아요. 얘가 뭡니까? 백화점의 임차자 혼합입니다. 이렇게 따는 목적이 뭐죠? 어느 한 점의 매출 수익이 극대화가 아니고 전체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임차자 혼합이 짜야지 됩니다. 항상 임차자 혼합은요, 개별 수익 극대화는 틀린 말입니다. 전체 수익이 극대화가 되도록 임차자 혼합이 짜야지 됩니다. 정답 5번이 되고요. 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밸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부동산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미래 가치가 아니고 장래 모든 이익의 현재 가치죠. 미래 가치 틀렸고 현재 가치가 돼요. 2번요.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용 수익의 대가인 가액과 교환의 대가인 임료로 나타낸다. 오,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사용 수익의 대가는 임료, 교환의 대가는 가액이 돼요. 단어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3번요. 부동산 가치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이 배제가 안 되고 개입되죠. 따라서 개별적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 형성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개별적 사정이 개입되면서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4번요. 부동산 가치는 국지적 불안전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기출문장이죠. 부동산 가치는 유상유 나왔죠. 유상유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가치 형성연이고 가치 발생연이죠. 발생연이 유상유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하고요. 다음에 정책을 전부 다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